위반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이거 1994년도에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 의무, 두 번째, 설명 의무, 세 번째, 확인 의무, 네 번째, 감시 및 보고 의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의 의무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간호 행위를 수행을 할 때 이런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판례에서, 법정에서는 간호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많이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의무의 정의는 대상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로서 정신을 집중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서 환자가 문제가 생겼다?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되는 결과 예견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결과 회피 의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의무는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과 예견 의무라는 것은 신중한 일반적인 간호사라고 하면 간호 행위를 수행했을 때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이러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했다고 하면 이러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서 투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약인데 이제는 항생제를 투여를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항생제는 투여를 하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항생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지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난 다음에 항생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지 간호사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그런 직업성에 따라서 모니터를 해야지 되죠.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뭐 구토를 하거나 발작이 일어나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모니터를 하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쁜 상태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간호사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투약을 한 동안 일정 시간 동안에는 환자를 관찰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서 환자가 나쁜 상태로 가지 않도록 결과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주의 의무다라는 거죠. 투약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 행위를 수행할 때 그 간호 행위로 해서 이점도 있지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니터도 해야지 되고 회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알고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와 관련되어서 간호 과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간호 과호할 때 민법, 형법상의 간호사의 책임도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 과실이라는 용어는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에 의해서 대상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손상을 입힌 거죠. 이렇게 초래한 경우로 여기 경우까지만 하면 간호 과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용어는.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간호사의 행위가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일어난 손해와 원인과 결과로 밝혀진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거죠. 객관성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간호 과실입니다.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을 보통 법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호과실이 되고요. 간호사는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민사상 책임,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간호과실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정에 갔을 때 의료법에도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닌데 간호사가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판례에서는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을 통상적인 일반적인 간호사라고 하면 이 간호사의 전문적인 능력으로서 그 당시 간호사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기 이 간호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뭐죠? 간호 업무 표준이죠. 우리는 간호 표준에 의해서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했죠. 간호 실무 표준에 의해서 간호를 수행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했다 하더라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간호과실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이 있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모니터를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서 환자가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항상 간호학 발달, 간호과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다양한 의학적인 기술들이 간호 영역에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서 해당 간호 행위에 있어서 그 시점 수준에서 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최신의 간호 업무 표준을 습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할 거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주의 의무와 간호, 과호, 간호 과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사건을 간호 사건 또는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의 영역을 간호과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수행할 때 통상적인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죠. 주의 의무에는 결과 예견과 회피 의무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간호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을 다 간호과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객관적인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간호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간호과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무역 위반 판례 사례를 보게 되면 1985년에 개인 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약 10년간 키우던 중에 혈액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식이 아닌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친상제가 아닌 다른 신생아를 인도한 것은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과실이지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간호사의 사용자인 병원장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경우 신생아의 관리, 보호, 인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신생아 관리, 보호, 인도는 간호사의 업무라고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2009년 12월 판례죠.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종양 제거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환자에게 근육이완제인
백큐로니움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정신은 있지만 호흡근도 마비가 돼서 숨을 쉴 수 없게 되거든요. 이것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마취 직전에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같은 곳에서만 사용하는 약물인데 이것을 전공의가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전공의가 처방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랬냐 하면 수술 중에 이 백큐로니움이라고 하는 약물, 베카로온이라고 하는 약품명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약물을 처방 용량이 잘못돼서 이 용량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마취과 의사가 약국에 상의를 한 다음에 전산으로만 입력해 놓았던 거예요. 약은 타오지 않도록 했던 건데 이 전공의가 다음날 이전 수술한 날 처방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날 상태가 변했으니까 필요 없는 처방은 제외하고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전날 처방을 동일하게 리피트 처방을 낸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간호사는 또 의사의 처방을 보게 되면 처방을 확인해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 약의 약효가 무엇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그냥 처방이었으니까 의사를 믿고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정맥 주사로 환자에게 이를 투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네, 호흡 근육이 마비됐고 환자는 호흡을 못하니까 굉장히 응급한 상태가 됐겠죠. 판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을 바꿔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처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의사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을 물었지만 간호사에게도 종합병원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그리고 주의 의무 위반한 거죠.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치상까지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사망은 안 했나 봐요. 근데 후유증이 남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는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의 정의는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 의무의 성립 요건은 대상자는 설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술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술자인 의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설명하고 서명 동의 받는 것은 의사의 설명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의무 성립 요건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생명을 윤리 원칙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이 생각이 나죠? 자율성 존중 원칙을 실현시키는 것이 충분한 설명에 의한 사전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최근 앞서도 얘기했지만 PA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간혹 의료기관에서 이 설명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데 PA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법원에 가서는 간호사죠. PA 선생님들은. 그래서 간호사가 한 거기 때문에 이 의사의 설명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예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합병증은 어떻게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시술의 위험을 동반하는 것,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합병증이나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동의는 해당 의료행위를 동의권자, 환자죠.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동의는 반드시 환자에게 하는 게 맞죠.
어떤 경우 환자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이죠. 이 법정 대리인에서 동의를 받을 때 또 요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서,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어떤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없이 하는 것.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도 온전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에서는 온전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존중 원칙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면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았지만 착오 동의라고 하는 게 있죠. 설명이 없거나 불충분하게 괜찮아요. 이거 다 하나도 문제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의서에 설명해 주세요. 사인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환자가 문제가 생기고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축소시켜서 설명하여 얻은 동의. 그러니까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동의서를 받은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꼭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0.00 몇 %는 사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성을 축소시키지 않고 명확하게 그것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료인의 감정을 상할 것이 우려해서 한 동의. 의사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고 뭘 꼬치꼬치 캐물으면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잘 안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의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나 미성년자에서 얻은 이런 사람은 정신질환자 같은 건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법적 용어로는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얻은 동의는 온전한 동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를 얻고 수행을 한 경우, 동의를 얻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단적 의료행위라고 하고, 전단적 의료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또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환자인 경우. 그래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신분증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 환자를 법정 대리인을 찾는 동안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서 환자를 먼저 치료해 놓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을 찾아서 사후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인으로서 설명 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고 면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예방접종이나 강제 격리 수용, 교통차단, 강제 입원 등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동의를 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의가 있어도 법적 요건이 구비되어 하는 경우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죠. 보호자보건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 구비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산모나 산모의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락사, 시험진료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설명 의무를 통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규제에는 없지만 설명 의무 위반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이거 1994년도에 판례인데요. 판시사항은 건강진단 시 천연막 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인데요. 건강진단 검사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는 피검사자, 검사를 받는 사람이죠. 천연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를 할 때 시행 방법, 이로 인한 천연막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또는 설명 의무죠. 이를 게을리한 채 검사를 시행해서 천연막을 파열시킨 경우로서 설명 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설명도 이때는 포함하고 있죠. 물론 의사가 먼저 설명을 해야지 되는 것이었지만 간호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다고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는 확인 의무입니다. 확인 의무에서 대표적인 것은 간호보조 인력,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일을 할 때 업무를 위임을 하게 되죠. 이때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과실을 범하는 경우에 간호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조무사에게 더운 주머니, 핫백이라고 하죠. 환자가 추워할 때 핫팩을 데워서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이거를 할 때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핫팩을 댔다 떼었다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도 감독을 못해서 너무 오래 환자에게 대줬더니 환자가 화상을 입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 화상을 입은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행위를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한 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감독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간호사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투약 업무를 할 때 5Right이라고 여러분 아직 1학년에서 안 배웠지만 투약을 하게 될 때는 5가지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환자, 올바른 투약 시간, 올바른 투약 약품의 분량, 그리고 올바른 부위, 올바른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투여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간호사라고 하면 투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인데 이런 것도 확인 의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약품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최근에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을 달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환자들이 SNS에 올리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다 간호사가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구나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 및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병동에서 심폐소생술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제세동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세동기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완전히 뛰지 않을 땐 사용하지 않죠.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일 때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적인 리듬을 찾도록 해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전원을 하는데 어디가 고장났다든지 이래서 사용을 못해갖고 환자를 소생시키지 못했다?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제세동기는 보통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간호사의 확인 의무에 들어간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 의무 위반 판례는 1981년도 판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예요. 이질은 설사를 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설사를 하기 때문에 인체 내 수분이 체외로 빠져나가고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환자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중증 탈수증이 발생해서 입원한 소아에게 의사는 간호사에게 포도당 10cc의 염화칼륨
전해질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0.5ml 이퀴벌런트를 혼합해서 5분 이상 천천히 혈관 주사하라고 처방을 했어요. 네, 간호사는 위 주사액을 직접 혈관에 주입하면서 2cc를 주입할 때쯤 환자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해서 1분간에 걸쳐서 주사약을 다 전량 주입했어요. 5분 이상 천천히 주입하라고 했는데 1분 만에 다 주사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환자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의사에게는 간호사에게 수칙을 주지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도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하지 못했다는 점에 의해서 의사에게도 위반 사례를 물었고요. 책임을 간호사는 약을 혈관에 직접 주입했고 주입 속도를 미준수했고 여기까지는 확인 의무죠.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발견되어져 있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입을 했잖아요. 중단을 한 다음에 의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감시 및 보고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 하지 않다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에게 모두 각각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의사의 진료 보조의 역할만 한다고 보았을 때는 의사가 모든 책임을 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간호사도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처방하에 하는 그런 업무라고 하더라도 간호사는 주의 의무와 확인 의무 이런 것들을 모두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판례에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감시 및 보고 의무입니다. 간호사의 감시 및 보고 의무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술후 또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증세가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2010년도 것을 보게 되면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해서 1시간 간격으로 사회에 활력 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의사가 했어요.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2회만 측정한데 3회차 이후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이 갑과 근무한 간호사을 이거 피고죠, 피고. 그러니까 환자가 고소를 했을 테니까 이 사람 역시 자신의 근무 시간 내에 4회차 측정 시간까지 활력 징후,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시간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3시간이 지나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갑과 을에게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3회차 측정 시각 이후 4회차 측정 시각까지 활력 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보고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감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사례로 판시를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의사가 1시간 간격으로 4번 활력 징후를 하라고 한 거는 중환자실에 올라왔다 그래도 환자가 조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간호사도 가서 환자를 파악했겠죠. 그럼 꼭 1시간이라고 했다 그래서 꼭 1시간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환자 상태가 더 좋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간호사도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활력 징후를 더 자주 측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를 보고 환자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환자가 위급하고 안 좋다 그러면 더 자주 모니터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감시 및 보고 의무 위반 판례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994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네요. 두개골 골절로 인해 뇌출혈이 생겨서 신경외과 입원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혼자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중환자실 간호사가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넘어져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이 다시 또 생겼네요. 그리고 내부종이 생겨서 사망을 했어요. 법원은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서 용번을 보곤 하였으나 간호사를 이끌을 방치했던 것.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뇌출혈이 있고 절대 안정을 해서 중환자실에 왔다고 하면 화장실에 왜 안 가야 하는지 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간호사가 반드시 동반해서 갈 수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환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환자를 돕거나 감시하고 지도할 의무는 간호사에게 있고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여 수행해야 하는 간호 업무를 보고 있으며 간호사의 단독 과실을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환자가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의식이 있고 화장실에 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왜 가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소변기를 줘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계속 가야지 된다라고 하면 우선 의사에게 보고를 하고 화장실을 간호사와 함께 가도 되는지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정도 상태라고 인정이 돼서 간호사 동반하에 가도록 했다라고 하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침상에서 소변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환자 바로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할 수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환자에게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사와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좋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간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의무를 주의 의무, 설명 의무, 확인 의무, 그리고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살펴보았고 이렇게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들은 간호사의 전문직 특성을 인정하고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간호를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이것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이렇게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은 무엇을 지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